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가격을 5년간 최대 2배나 올리는 바람에 저소득층 고객들이 줄어들어 업계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가격은 2019년에서 올해까지 5년간 물가 상승률 31%보다 2배나 되는 60%나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들이近년 들어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고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고 CBS 뉴스가 10일 보도했습니다. 패스트푸드의 가격 급등은 대표적인 맥도날드에서부터 파파이스 치킨, 타코벨 등 유명 체인점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의 가격 급등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가격을 비교했으나 주로 2019년 이후에 물가 급등에 맞춰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5년간 대폭 오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전체 식품 가격은 5년간 31% 올랐으나 패스트푸드들의 가격은 60%나 급등해 전체 물가보다 2배나 더 뛰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맥도날드의 평균 가격은 10년간 2배나 급등했으며 파파이스는 86%, 타코벨은 81%, 치폴레는 75% 올렸습니다. 서버이와 스타벅스만 39% 인상해 두 회사들만 50% 아래의 비교적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샌드위치와 프렌치 프라이즈, 해시브라운, 음료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콤보 메뉴의 경우 $15에서 $20로 급등해 있어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단골 고객이었던 저소득층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을 자주 찾던 중산층과 저소득층 고객들은 하나의 메뉴 가격이 $15에서 $20나 된다는 점을 알고 사 먹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분개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연소득 $5만 이하의 고객 25%나 패스트푸드의 가격 급등으로 사 먹기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의 매출이 일제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비와 아이홉 등에서는 저소득층 고객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시인했으며 맥도날드와 타코벨은 어닝 리포트에서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공개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올 1월 1일부터 22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올랐고 캘리포니아에선 시급이 $20로 급등해 종업원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식료품 가격의 인상률보다 2배나 더 급등시켜 저소득층 고객들의 발길을 막아버리는 결과로 업계 매출까지 감소하는 자충수를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학창 시절을 보내지 못했던 2024년 졸업생들이 이제 취업 시장에 본격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인플레이션, 높은 집값과 렌트비, 대형 회사들의 해고 열풍 등으로 졸업생들의 사회 첫걸음은 쉽지 않을 예정인데요.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올해 졸업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장과 도시는 어디인지 알아봤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요한 학창시절이 왜곡된 좌절된 세대인 2024년 졸업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취업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24년 졸업생들에게는 직업 안정성, 일과 삶의 균형,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이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캠퍼스 채용 웹사이트인 핸드쉐이크에 따르면 올해 졸업한 대학 4년생 중 7.4%가 안정적인 정부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이는 작년보다 5.5%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량 해고 열풍이 부는 테크직에 지원하는 사람은 21%로 작년에 23%에서 2% 감소한 숫자입니다. 대형 테크 회사에서 많은 숫자를 해고했지만 정부직도 테크직 채용을 많이 늘리고 있으며 정부직 중 IRS와 보건복지부가 특히 인기 있습니다. 뉴욕시는 2024년 졸업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도시로 전체 지원자의 9.1%를 유치해 작년보다 8% 증가했습니다. 취업 지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는 워싱턴 DC, 텍사스주 텍사스시티, 솔트레이크시티와 보이시가 있습니다. 반면 달라스, 시애틀, 휴스턴, 덴버, 애틀란타는 지원 비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안정성 다음으로 졸업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위치, 긍정적인 고용주의 평판, 높은 초봉, 유연한 일정,
하이브리드 근무 등이었습니다. 올해의 대학 졸업반 학생들은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기반을 찾고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년 졸업생 중 58%는 현재 경제 상황이 비관적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작년의 46%보다 8% 증가한 수치입니다. 37%의 졸업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며 22%의 졸업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주를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7%의 고용주만이 학자금 대출 상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돼 2024년 졸업자들은 자신의 삶의 퀄리티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졌지만 인플레이션과 대량 해고 속에서 안정을 찾아 경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에 사는 서민들은 임금 인상보다 렌트비가 더 급등해 생활고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간 미국에선 임금은 20% 올랐으나 렌트비는 30%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4,100만 가구에 달하는 세입자들은 지난 4년간 임금도 많이 올랐으나 렌트비는 그보다 훨씬 급등해 생활고가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4년 동안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평균 20.2%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렌트비는 같은 기간인 4년 동안 30.4%나 급등해 10.2포인트의 격차가 났습니다. 특히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는 렌트비 급등과 임금 상승 간의 격차가 30포인트 안팎을 기록해 서민들, 세입자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CBS 뉴스가 9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4년간 플로리다 탐파에선 임금이 15.3% 오른 데 비해 렌트비는 50%나 폭등해 격차가 34.7%포인트나 났습니다. 애틀란타에선 임금이 12.2% 오른 반면 렌트비는 35.6% 급등해 23.4포인트나 차이 났습니다. 대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임금 상승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 급등해 상당한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렌트비 급등과 임금 상승과의 격차는 5.2포인트를 기록했고 로스앤젤레스에선 5%의 차이가 났습니다. 근년 들어 렌트비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아직도 대도시들에서는 임금 상승을 모두 추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50곳의 대도시들 중에서 44곳은 2023년에도 전년보다 임금 상승보다 렌트비가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는 연간 임금은 1.2% 오른 데 비해 렌트비는 8.6%나 급등해 7.4포인트나 차이 났습니다. 렌트닷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중위 렌트비는 전국 평균으로 $1,987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0.8%, $15 오른 것입니다. 2월에는 2.5%, $44나 오른 바 있어 렌트비 인상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3월 현재 중위 렌트비를 보면 뉴욕시가 $4,121로 가장 비싼데 전년보다 2.5% 오른 수준입니다. 보스턴이 $3,940로 두 번째 비싸며 전달보다 4.3%, 전년보다 2.6% 인상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3,789로 전달보다 2.7%, 전년보다 2%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3,587로 전달보다는 2.4%, 전년보다는 5.14% 올랐습니다. 시애틀은 $2,946로 전달보다 2% 내렸으나 전년보다는 3% 오른 수준입니다. 워싱턴 DC는 $2,657로 전달보다 2%, 전년보다 1%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카고는 $2,358로 전달보다 0.9%, 전년보다 6.9% 올랐습니다. 애틀란타는 $2,113로 전달보다 4%, 전년보다 2.8% 올랐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민들의 3명 중 2명은 아픈 채 오래 살기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걸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들의 다수는 이제 90세까지는 살기를 바라고 있으나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누구나 오래 살기 바라고 장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건강한 삶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에 대한 모닝 컨설턴트의 조사 결과 미국민 대다수는 90세까지는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의 대다수 기대 수명은 남성이 73.5세이고 여성은 79.3세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팬데믹을 거치며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으나 그 고비를 넘긴 미국민의 노년층은 75%나 의학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를 뜻하는 미국민들의 의미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66%, 즉 3명 중에 2명은 아픈 채 오래 살기보다는 덜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2%는 오래 살면서 건강하지 못하면 더 고통스러울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살수록 배우자나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기게 될 것으로 걱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시니어들은 오래 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삶의 질을 더 중시하며 노후 생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선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 방법을 권고받아 무리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실행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꿈잠, 단잠을 자도록 애써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진과 상의해 예방 백신을 주기적으로 맞는 등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젊은 층 자녀들은 대다수가 부모로부터 35만 달러는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부모들은 25만 달러 이하를 넘겨줄 수 있다고 밝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 부모들은 기대 수명이 길어진 데다가 노후 생활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자녀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세대 교체에 따라 대규모 부의 이전, 재산 상속이나 증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려받으려는 자녀들의 기대 액수와 물려주려는 부모들의 가능치에 10만 달러는 차이 나는 것으로 US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밀레니얼과 Z세대 자녀들 가운데 대다수인 68%는 부모들로부터 평균 35만 달러는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베이비 부모들의 55%는 많아야 25만 달러 이하를 물려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의 재산 물려주기, 상속이나 증여 가능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스턴 연방은행의 조사에서는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 부모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려 해도 5만 달러 이하밖에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부모들의 90%나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밝히고 있지만 48%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백인 가정의 3분의 1과 흑인 가정의 10분의 1은 물려주고 물려받을 자산이 한 푼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있는 7,600만 베이비붐 세대 부모들은 사회상의 급변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에도 큰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부모들은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예전보다는 오래 살 것으로 보이는데 은퇴 후 노후 생활에서는 생활비와 의료비 등이 급등해 이에 대비하려면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줄 여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예전에는 갖고 있던 재산을 최대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노후 생활에 도움을 받는 형태였으나 이제는 자녀 도움 대신에 스스로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유산 상속 또는 증여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51세에서 64세 사이 근로자들의 은퇴 저축에서 중산층은 저축액이 오히려 줄어들어 부유층과의 격차가 10여 년 만에 4배에서 9배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백인들과 아시아계를 포함하는 다른 인종들의 은퇴 저축액은 2배는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의회 회계감사원인 GAO가 연준 서베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소득이 19,000달러인 저소득층의 은퇴 예정 근로자들은 10명 중에 단 1명만 은퇴 저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중산층의 중위 은퇴 저축액은 2007년 87,000달러였으나 2019년에는 64,700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층 은퇴 예정 근로자들은 10명 중 9명이 은퇴저축을 갖고 있으며 은퇴저축액은 2007년에는 33만 3천 달러였지만 2019년에는 60만 5천 달러로 2배나 불어났습니다. 인종별 은퇴저축액에서도 백인들은 평균 16만 4천 달러나 되는 데 비해 아시아계를 포함한 다른 인종들은 8만 달러로 2배나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9월 말부터 노년층과 장애인 등의 빈곤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SSI 현금 보조, 푸드 스탬프, 렌트비 보조 등 공공보조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새 규정이 9월 30일부터 시행되면 공공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기존 수혜자들은 월 수령액이 올라가며 SSI 현금 보조, 푸드 스탬프, 렌트비 보조 등을 함께 받는 경우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들 가운데 빈곤층에 대한 공공보조, 공적부조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새 규정을 제안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퍼블릭 어시스턴트, 공공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정의를 수정해 공공보조를 신청할 자격자들을 확대하고 기존 수혜자들이 받는 월 금액을 늘려주며 여러 가지 공공보조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사회보장국은 강조했습니다.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퍼블릭 어시스턴트 하우스홀드, 즉 공공보조를 받는 가구의 정의를 수정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는 가구 구성원들이 전부 공공보조를 받고 있어야 공공보조 가구로 분류돼 더 많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으나 9월 30일부터는 가구 구성원 중에 최소 2명만 받고 있어도 해당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그럴 경우 공공보조 가구로 간주되면 빈곤층이 받고 있는 SSI 현금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자들의 크게 늘어나고 기존 수혜자들은 월 수령액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밝혔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들 가운데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사람들 700만 명 이상에게 매달 개인 943달러, 부부 1,415달러를 SSI 현금 보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보조 가구에 들어가는 해당자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SSI 신청 자격자들도 확대되고 월 수령액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푸스탬프 식품 보조는 물론 외부 푸뱅크 등의 음식을 지원받는다고 SSI 현금 보조가 줄어드는 상황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밝혔습니다. 공공보조 가구에 들어가면 SSI 현금 보조와 푸스탬프 식품 보조, 렌트비 보조 등 각종 공적 보조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SSI 현금 보조를 받는다고 렌트비 보조가 깎이는 경우들도 있었으나 9월 30일부터는 미 전역에서 동시 수령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회보장국은 밝혔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를 지낸 마틴 오말리 사회보장국장은 노년층과 장애인 빈곤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SSI 현금 보조와 푸스탬프 식품 보조, 렌트비 보조 등 공공보조 또는 공적 보조가 실생활을 보내는데 적은 액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말리 사회보장국장은 이에 따라 앞으로도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내 공공보조를 확대 증가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기금이 고갈돼 혜택이 삭감되는 위기를 맞았던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의 고갈 시기가 경제 회복 덕분에 다소 늦춰진 것으로 연방정부가 밝혔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고갈 시기는 당초 2034년에서 1년 늦춰진 2035년으로 새로 설정됐고, 메디케어는 당초 2031년에서 2036년으로 5년이나 늦춰진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필수 복지 프로그램인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의 기금 고갈 시기가 경제 회복 덕분에 다소 늦춰진 것으로 연방정부가 발표했습니다. 7,100만 명이 연금을 받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기금은 당초 2034년에 고갈되기 시작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1년 늦춰진 2035년으로 새로 설정됐다고 사회보장국이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의 마틴 오말리 국장은 미국 경제에서 특히 강력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낮은 실업률을 보이면서 사회보장세를 많이 납부했기 때문에 기금 고갈 시기를 1년 늦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현재 받고 있는 베네핏의 17%를 삭감당하게 될 것으로 규정해 지난해의 23% 삭감보다 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젊은 시절 10년간 일하며 사회보장세를 냈던 미국 거주자들이 은퇴 후 연금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62세부터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럴 경우 평생 80%밖에 받지 못하게 되고 67세부터 수령해야 전액을 받게 되며 70세부터 받을 경우 107%를 수령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연금과 함께 노년층들이 65세부터 받고 있는 메디케어 의료보험 기금 고갈 시기는 당초 2031년으로 임박했으나 이번에는 2036년으로 5년이나 늦춰졌습니다. 메디케어 의료보험은 현재 노년층과 장애인 등 6,6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사정이 나아진 것은 사회보장세와 함께 받고 있는 메디케어 텍스가 강력한 고용시장 덕분에 많이 거친 반면 메디케어 지출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의 기금 고갈 시기가 일단 늦춰졌으나 워싱턴 정치권에서의 해결책을 둘러싼 논쟁과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트럼프 감세안이 2025년에 만료되는 데 맞춰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선 감세 혜택을 유지하되 부유층과 대형 파트너들, 대기업들에 대해선 세금을 올려 양대 복지 제도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하원의 강경 보수파들의 모임인 스터디 커미티에서는 올 3월에도 사회보장연금의 수혜 연령을 현재 67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등의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공화당 방안은 수천만 명의 사회보장 혜택을 삭감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공화당 진영은 민주당안은 세금을 올려 경제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하튼 재판정에서 20년 전 성관계를 가졌다는 성인 영화배우의 증언을 들어야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2006년에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고 입막음 대가를 받았다는 스토미 데니얼스는 법적 증인으로 출두해 그와의 만남은 물론 구체적인 성관계, 함구하라는 위협을 당했다는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년 전에 그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한 스토미 다니엘스의 거침없는 법정 증언을 바로 옆에서 들어야 하는 수치스러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성인 영화배우인 스토미 다니엘스는 뉴욕 맨하튼 형사법정의 증인으로 출두해 18년 전의 2006년 라스베가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그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호텔방에서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스토미 다니엘스는 자신이 배우 겸 감독으로 일하던 성인 영화 제작사가 후원한 골프데이에서 사장의 소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으며 곧바로 보디가드가 다가와 자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으나 응해야 한다는 보디가드의 강압적인 말투에 라스베가스의 호텔방으로 들어가 이미 침대에 있던 트럼프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며 배심원들 앞에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자신이 배우도 하면서 극본도 쓰고 감독까지 한다는 말을 듣고 스마트한 것 같다고 말하며 유명한 리얼리티 쇼인 어프란티스에 자신을 캐스팅하려 접근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스토미 다니엘스는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성범죄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간주하지 않았으나 함구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합의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듣기 거북한 구체적인 성적인 행동까지 거침없이 쏟아내는 스토미 다니엘스의 증언이 계속되는 동안 그녀를 직접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변호사와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첫 형사재판은 2016년 첫 출마에 당선됐던 대선 전야에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를 지급하고 나중에 트럼프 회사로부터 40여만 달러를 환급받았는데, 이를 숨기려고 트럼프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한 34개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주가 경과되고 있는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에서는 스토미 다니엘스의 증언에 이어 예측근 해결사에서 이제는 그의 등에 칼을 꽂고 있는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입막음 대가 지불과 환급, 이를 숨기기 위한 회사 장부 조작 등의 경위를 털어놓을 것으로 보여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구령을 뜻하는 판사의 개그 오더를 10번째로 어긴 혐의로 $1,000의 벌금이 추가돼 모두 10번 $10,000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한 번만 더 어기면 투옥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다시 받았습니다. 트럼프 형사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후안 머천 판사는 대략 6주면 재판을 끝낼 것으로 보여 앞으로 한 달 후에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결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USA Today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등록 유권자들의 65.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유죄 판결 시 11월 5일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들의 전통적인 축제인 코러스 축제가 아텍의 모두의 화합 무대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인종이 함께 즐긴 코러스 축제는 높아진 한인들의 위상을 실감케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부터 제21회 코러스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Now we will begin the 21th Korean Festival! 제21회 코러스 축제가 올해는 아텍의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며 봄에 열렸습니다.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까지 사흘간 화려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레난데일 K마트 앞 광장에서 개최된 이번 축제는 형형색색의 고운 한복을 입은 한국 학교 어린이들이 한미 양국가를 제창하며 막을 올렸습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류흥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의 개회 기도와 조기중 총영사, 제리 코넬리 연방 하원의원의 축하 인사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코러스 축제에는 JUB 문화센터의 화관무, 꼭두각시 등 한국의 전통 공연과 인도네시아의 전통 무용, 인도의 벨리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열렸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과 소방국, FBI의 취업박람회와 자폐어가 진행됐으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한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종이접기 코너도 축제를 구경하러 온 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음식 부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순대, 랍스터 등 음식 부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거북선 모형이 전시돼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도 축제의 열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류의 열풍을 반영하듯 K-팝 댄스 경연인 코러스 갓 탤런트가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I just wanna continue my pace.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run it,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run it,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run it, dash. We're feeling dope today. Let me hear you say. 코러스 갓 탤런트는 우천으로 인한 안전 위험으로 한 차례 연기됐지만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상금 $1,000에 달하는 대상은 한인 학생들로 구성된 댄스팀이 차지했으며 다문화 청년그룹, 메릴랜드 타우슨대 댄스팀 등이 다양하게 수상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한국 음식도 관심 있어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공식 코러스 페스티벌 공식 SNS가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있어요. 거기에 새로운 정보들과 새로운 뉴스, 컨테스트 정보들을 전부 올리고 있으니까요. 다 팔로우 해주시고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저희 SNS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도 세대와 인종을 넘나들며 모두가 함께 즐긴 다채로운 축제였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대선과 의회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2024년 선거에는 한인 110만 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유권자 1,500만 명의 보팅 파워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2020년보다 200만 명 늘어난 1,500만 명으로 전체에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선 때에는 투표율이 60% 이상으로 크게 올라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갈수록 승부를 가르는 보팅 블록으로 떠오르며 강력한 보팅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5월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계 유권자들을 끌어모으려는 미국 정치권의 노력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18세 이상 시민권자들 가운데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1,500만 명으로 전체에서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퓨 리서치 센터가 센서스 등을 토대로 추산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 가운데 한인 유권자들은 110만 명으로 전체 한인 인구 205만여 명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아시아계에서는 중국, 필리핀, 인도, 베트남에 이어 5번째 많은 규모입니다. 중국계가 280만 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계가 260만 명으로 2위, 인도계가 210만 명으로 3위, 베트남계가 130만 명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5개 주에 몰려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430만 명으로 32%나 집결해 있고 뉴욕 110만 명, 텍사스 96만 명, 하와이 57만 5천 명, 뉴저지 54만 5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들에서 차지하는 아태계 유권자 비율을 보면 하와이가 전체의 55%나 돼서 가장 밀집해 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 17%, 네바다 11%, 서부 워싱턴주에서는 10%, 뉴저지 9%, 뉴욕 8%, 버지니아 7%,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각 6%, 워싱턴 DC와 일리노이 각 5%, 조지아, 애리조나가 각 4%,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가 각 3%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는 7대 경합지들 중에 아시아계 유권자 비율을 보면 네바다가 11%나 되고 조지아, 애리조나 4%,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각 3%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공영방송 NPR 등 미 주요 언론들은 2020 대선 때부터 아시아계 투표 참여율이 60% 이상으로 급등했다면서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핵심 블록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율은 47%에서 2020 대선에서 60%로 급등해 전체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투표율도 60%를 넘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 중에서 베트남계만 42대 51%로 공화당 우세로 나타났고 한인 67대 28%를 비롯해 6대 3의 비율로 민주당에게 더 표를 던지고 있으나 공화당에서는 한인과 베트남계에 대해서는 잠재적 지지자들로 눈독을 들이고 선거 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